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4차 혁명 시대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드론. 오늘은 세종 한국드론협회에 나와서 드론협회 임원분들과 함께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드론협회 임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돌아가면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드론협회 대전세종 본부장 심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소장 이민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드론협회 젊은피 우승택 부장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드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드론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 대표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용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그 소리가 같이 숯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같다고 해가지고요. 드론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 무인 이동체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거나 임무 수행을 하거나 원격 탐사를 하는 그 비행체를 말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택시, 무인 드론 택시라든가 또 무인 드론 수중 잠수함이라든가 또 축구라든가 스포츠 면에서도 이 드론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돼 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드론이 태생된 것을 보면 1898년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과학자죠, 미국의. 또 이분이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인 조종배를 발명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드론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초의 그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소장님? 글쎄, 최초의 드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이제 1898년에 그 무인 조종배가 나오고 난 이후에 1917년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1917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용으로 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가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100km 이상 되는 그 폭탄을 실어나르는 무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스펠라 에어리얼 토페도라는. 네. 이것이 이제 최초의 무인 비행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18년에 그 캐터링 버그라는 이 무인 비행체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폭탄 자체를 싣고 가서 비행체 자체가 폭발을 시켜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1918년에 이제 세계대전이 종전이 됨으로 해서 실용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최초의 그 드론의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그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심 대표님께서 드론이라는 단어가 언제 혹시 나오기 시작했는지 우리 부장님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죠? 네. 이게 1935년에 미군 해군에서 그 영국 해군에서 이 사격 연습용 표적으로다가 이 무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명칭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퀸비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왕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후에 미국 해군에서 이 드론이라는 단어로다가 이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을 보면 드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벌이 웅웅댄다. 그래서 이제 그 숯벌들이 울릉대는 걸 갖다 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왕벌에 대비된 그 숯벌을 갖다가 드론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그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4차 혁명의 중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주로 이제 이 드론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드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 우리 드론에 대해서 널리 좀 알리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이 드론 쪽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또 어떤 지옥관도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대표님
여기에서 좀 연구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실행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자신 있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그 드론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그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제작을 하거나 또 드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시민들이 더 체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활용 부분에 저희 집중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국가 자격증까지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코딩 드론 그리고 저희가 수중 드론 또 얼마 전에도 테스트를 마쳤지만 그 환경적으로도 수중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까지 다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교육과 그 다음에 공중에 대해서 비행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도 가르치고 현장에서 실무 양성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검역본부와 저 같이 일을 했는데 네. 과수라든가 수출 농가에 대해서 드론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그 활력도가 떨어져 있는지 혹은 생산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데이터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용역들을 저희가 좀 해왔고요. 또 소방이라든가 그 화재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군집 드론을 가지고 멀티 그 관제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조만간 환경 부분 또 관제 시스템 부분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이쪽 세종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뭐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실용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 부장님 그 드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제가 뭐 앞서 제 소개할 때 젊은 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하고 이사님들 그리고 회사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어주고 있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행사면 행사, 뭐 연구면 연구, 모든 걸 다 앞서서 지금 행동 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이 양산 체제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최초의 그 드론이 양산 체제로 들어간 것이 제 기억상으로는 1939년으로 기억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마릴린 먼로가 배우가 되기 전에 와서 조립도 했다 해가지고 유명한 그 비행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시겠습니다만은 라디오 플레인이라는 그런 그 비행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되면은 이 V1이라는 그 드론을 만들어서 독일에서 영국을 폭격을 합니다. 그 전에는 드론을 가지고 폭격하는 사례가 없어요. 단순히 이제 뭐 군사용으로 만들었지만은 나르는 정도 수준 이거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영국의 그 9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3만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1년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감시용 드론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파이어비라는 그 드론을 만들어서 감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산업용 드론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페르시라는 그 장난감 회사에서 그죠? 그 회전 날개가 4개짜리인 그것을 만들죠. 뭐 크기는 뭐 57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산 체제가 됐는데 지금 산업용 드론으로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중에 여러 곳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 대표님 혹시 생각나는 업체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로서는 그 해외 업체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DJI가 거의 전 세계 한 60~70%를 장악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그 속도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제가 오래전에 그 본 기억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드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부터 떠오르네요. 2013년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도미노 피자에서 그 도미콥터라는 걸 활용해서 6.5km 떨어진 안방까지 이게 피자를 배달한다는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라다임의 그 행태의 그 택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죠. 2013년으로 저도 또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014년 그 4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이 드론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좀 대기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2천만 달러를 주고 어센타를 그 인수도 하고요. 또 2014년 9월로 역시 기억이 되는데 세계적인 그 택배 회사죠. DHL이라고 거기서는 그 드론을 활용해 갖고 그 파슬콥터라고 해서 12km 떨어진 육지에서 그 섬에다가 의약품이라든가 또 이게 그 구호품을 갖다 전달한 그것을 제가 그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은 지금 그 2014년 12월에 드론 그 공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현재 그 국토부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주도 하에서 UTM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하늘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교통 관제 시스템이죠. 그걸 이제 관제 권역별로 해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7개 정도가 이미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공역 내에서 각종 시험과 테스트, 향후 장차에는 이제 어떤 드론의 어떤 항공 교통 통제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실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소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CMB 영장을 만든다고 언론에 나와 있대요. 그 뭐 경남 고성이라든가 그렇죠. 강원도 영월이라든가 충북 보은에서는 지금 CMB 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세종시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죠. 너무 아쉽죠 그게. 네, 너무 아쉽죠. 네. 우리 오 부장님 이거 젊은 피이신데 이 세종시에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갈 곳도 없고 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그럴듯하게 그 꾸려져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콘텐츠가 없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4차원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의 그 놀거리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젊은이들이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버스킹이라든지 이제 길거리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렇죠. 이 드론을 통해서 길거리 문화를 형성을 해서 많이 이제 소통하고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젊은이들이 드론과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대표님이 여기에서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좀 뭐 시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하소연을 하시죠. 네. 아쉬운 것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렇죠. 네. 저희들도 이제 시와 이렇게 좀 인간과 접촉을 해서 정말로 세종시가 정말로 스마트 시티로서 어떤 그런 모범적인 도시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말로는 정말 우리 주 박사님 말씀대로 말로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접촉을 한번 해보니까 네. 그게 안 돼요.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아니 컨트롤 네. 타워가 시장님이 계신데 네. 왜 없습니까? 그래서 자꾸 네. 접촉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네.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로 제가 그래서 잠자는 세종을 깨우자. 네? 네. 그런 슬로건도 제가 걸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네. 우리 저 대표님도 또 진행 과정에서 그 아쉬움 같은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토로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참 갑자기 많은 일들이 스쳐가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드론 이쪽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많은 기간 동안 고민과 고통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컨설팅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보면 안동시라든가 다른 시에 가서 저희 컨설팅을 또 하고 또 조례를 통과시키고 전국적으로 지금 4차 산업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은 한 10개 지자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업체가 또 2018년도 한 해 드론 산업을 꽃피울 수 있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오히려 그곳이 매주 포럼을 하면서 시 관계자하고 박사님들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또 업체하고 모여가지고 그 드론 업체 그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세종에 왔는데 아 조례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조례도 없고 네. 그러면 개별적 접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도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분야를 다 가야 되죠. 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제가 사실은 지구를 2년 동안에 한 5바퀴 반을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을 다 누볐습니다. 네. 그 결과 세종은 분명히 드론의 수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어떤 부분이 약간 태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관계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종시가 정말 행정 수도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4차 산업의 선도 주자로서 그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아마 시청의 관계자분들도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말만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정말로 콘텐츠가 있는 특별자치시를 만드는데 반드시 그 드론과 관련돼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꼭 나중이라도 우리 방송사에서 체크를 다시 할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 부장님, 네. 여기는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뭐 어린이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드론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좀 한 말씀 같이 하셔요. 네. 사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어린이들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저희가 어렸을 때는 드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때 제 어렸을 때 추억을 드론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지금 그 아쉬움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 새싹들에게 드론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드론 그러면은 이제 회전익 드론이 있고 고정익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거는 어느 드론이 가능할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 회전익 드론에 겉에 보호 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청소년들, 유소년 축구 드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같은 경우 충격을 여러 번 가해도 괜찮고 사람에게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어떤 보호 장비를 좀 다 갖춘 상태에서 나오는 드론들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세 미만이 무려 1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 학생들이 놀 곳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놀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면은 아이들이 그 창의력도 많이 그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보면은 비행 금지 구역도 있을 거고요. 또 제한 구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런 경우는 지금 몇 군데나 있던가요? 비행 금지라든가 제한 구역이 되어 있는 곳이? 세종은 뭐 거의 3분의 2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비행 금지 구역이죠. 네. 그러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비행을 시키려면 전혀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항공청에 사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해당 지역에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관련 그 군부대를 통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미고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일자리 창출과 또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항공청이라든가 군부대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도 마음껏 날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5개 광고라든가 또 문화융합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놀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금지구역 같은 경우 일주일 전에 그렇게 허가를 득하면 되고 또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뭐 4일 전에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행 가능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도를 150m 이상을 날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25km 이상을 날릴 때는 또 이것도 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자격증이 있어야 또 날릴 수 있는 그렇죠. 게 있죠. 12km 이상 되는 것들은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죠? 네, 현재 저희는 그 국토부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20시간 동안 그 실무 비행을 하게 되고 네. 제가 이제 국토부 그 지도조정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원장이 또 같은 지도조정자이기 때문에 그 비행 로그 기록을 저희가 작성을 해주고 저희 교육원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은 비로소 이제 국가 자격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국가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 부장님이 이 부분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이게 젊은이의 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그 오전에 그 시장 후보들이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홍대의 앞에가 그 젊은이의 거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홍대라는 데가 있고 하니 젊은이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젊은 그 오 부장님께서는 젊은이의 거리를 어디쯤으로 만들어서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디쯤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심에서는 구도심에서는 교촌역 광장을 아하. 드론의 메카 좀 드론의 거리 네. 이런 분위기 조성하고 싶고요. 네. 이쪽 신도심에서는 호수공원이 가장 안성맞춤한 장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드론이 4차 혁명의 그 중심 키워드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세종시에서도 아, 드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이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격증이 우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또 비행체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따라서 정비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관제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드론이 현재 그 보면은 디자인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세련되고 또 가벼우면서도 실용성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 회사에서는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부분들이 파생되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자체가 사실 인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잡았을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립감 또 디자인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제조하는데 많이 시간이 투자가 되고 또 이걸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그걸 한 번에 결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막상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아이템을 만들면은 새로운 4차 산업의 일자리 군으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종시에 그런 것들이 자리매김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참 아까도 뭐 시청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드론을 보면은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 날개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명칭도 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뭐 트라이콥터라든가, 네. 그 쿼드콥터, 옥타부터 해가지고 날개가 이제 그 프로펠러가 3군데 있는 거, 네. 4군데 있는 거, 네. 6군데, 8군데, 혹은 양력으로 있는 거에 따라서 네. 부를 명칭 다양한. 그렇죠. 그러면 3개짜리는 트라이콥터라고 예. 하고 4개짜리는 쿼드콥터라고 하고 또 6개짜리는 옥타콥터, 헥사콥터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개짜리는 그 옥터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프로펠러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부력, 중력 이걸 추력을 그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많은 그 숫자의 그 프로펠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 그 옥타콥터가 8개인데 네. 거기에 또 프로펠러 위아래로 이제 복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당 그 하중 자체가 거의 한 20kg에서 40kg까지도
이미 테스트는 다 돼 있죠, 사실은. 네. 상용화하는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그 드론 자체가 국내에서도 뭐 80kg라든가 120kg 드는 거는 이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정성 때문에 이런 부위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소장님 저기 이 드론이 작은 건 뭐 25g부터 시작해서 1200kg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그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하십니까? 생산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제작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작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용도에 따라서 그 제작도 하고 또 뭐 어떤 기본체로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협약을 맺은데 지원을 받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오 부장님, 네. 이게 드론의 활용도가 과거와 달라서 이제 무궁무진해졌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탄자니아에서 그 사자의 그 생태 촬영을 2014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했거든요. 또 이제 익스트림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걸 쫓아가면서 이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활용한단 말이죠. 그 CNN에서도 보면은 뭐 전에 그 필리핀에 그 하이안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 사람이 도저히 거기에 가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활용을 했고 또 터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드론을 활용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근자에 보면 2018년에 그 올림픽 때도 그렇게 개회식 때 1218개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론이 현재 지금 어디 분야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나요? 상당히 뭐 아까 그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뭐 드론 택시도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뭐 지금 뭐 드론을 적용을 하자면은 무궁무진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적용된 부분과 적용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적용된 부분에서는 이제 뭐 크게 뭐 산업용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재 저희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드론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뭐 실종자 수색, 예라 찾기 그리고 뭐 농업용 뭐 농약 살포, 뭐 씨앗 뿌리기 뭐 어느 안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도 또 우리 부장님하고 또 이 심 대표님이 이제 골프장 관리라든가 잔디 관리라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그 세종시의 그 합강 주변에 날라오는 철새라든가 또 거북제수지의 그 수중에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세종시의 환경 생태가 어떤 생태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조사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정말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IT 산업 쪽하고도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입력만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과연 앞으로 활용도가 있을까? 우리 심 대표님이 뭐 워낙 많은 그 연구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장 뭐 6.13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 드론을 활용해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대표님 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6.13 지방선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안전망에 설치된 드론에다가 그 광고 홍보 내용을 넣어서 같이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이벤트가 야외 이벤트가 있을 때 드론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겠다는 약속 플랜을 넣어가지고 장애물 통과하는 그걸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체험하는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이제 플랜카드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국가 시범 도시로 또 선정이 됐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현재 5대 도시 안에 들어서 평가 인증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그 아이템과 정말 좋은 기존의 어떤 그냥 단순한 아이템 제공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관제 시스템 통해 가지고 취약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미아 찾기라든가 실종자 수색, 그 다음에 아침에 교통체증, 미세먼지 측량, 수중 측량도 이게 동시에 관제에 여러 대의 드론을 띄워가지고 수시로 항상 그 스마트 시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관제 시스템도 있고, 또 문화융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글램핑장에 준비를 좀 해놨는데, 세종시는 그게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동학사에 약 4,000평 정도 해서 최대 규모의 글램핑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1,000평 가량 정도 드론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드론으로 부모들한테 커피 배달도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또 드론, 아까 말씀드린 드론으로 그 박을 터뜨려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협동하고 경쟁하는 걸 배우고, 또 드론 자격증도 현장에서 또 교육도 받고요. 그다음 밤에는 또 이제 아까 평창 말씀하셨지만은 밤에는 그 드론이 떠가지고 이벤트, 또 어떤 프로포즈라든가 어떤 기업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지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6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잔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제라든가 또 세종의 잔디를 드론으로 예찰을 하고 병이 있는 곳을 스마트하게 식별한 다음에 그 부분만 저희가 또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간 골프장에 통상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은 절감하거나 또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고 수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농약들을 줄여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제 오부장이 이제 저희 그 젊은 친구지만 드론 청춘 실무자 양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좋군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젊은이들이 과연 드론을 가지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쪽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가 그런 어떤 드론 전문 센터, 세종특별시만의 센터를 만들어서 그 단순 드론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스마트 드론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문화 창출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그 자체가 젊은이들과 또 혹시 제2의 직업을 원하는 분들이 그 센터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소득과 또 그 전체 세종시의 경기,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유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모든 것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그 드론과 관련해서는 그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드론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은 드론 그 안정성이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드론 안전성에 관해서는 사전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같이 비행에 나서야 되고, 또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부탁되고 이제 날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사전에 정확한 안전한 교육을 받고선 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드론을 날리다 보면 뭐 부딪혀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요즘은 뭐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법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장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법들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신성 법안으로 내놓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지금 그 전체적인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 조례를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그 지방선거 당선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로 세종시가 스마트한 도시로서 거듭나기를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예,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는 2015년도 9월에 이제 창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또 각종 그 지자체하고 MOU를 맺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조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이라든가
또 4차 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 도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정역에 대한 스마트 시티부터 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었고 역량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세종에서 그 역량들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바라고 있는 드론의 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마무리 말하고 하시죠. 제가 지금 옆에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좀 그렇지만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뒤돌아보자면은 드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학생 그리고 사회인이었는데 드론을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과 기쁨 같은 것들을 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주변 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 시민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그런 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국 드론 협회에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기상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세종특별자치시 멋지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세종시가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